북한이 다시 화전양면술을 꺼내드는 걸까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반발하며 핵 무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더니 돌연 남북한 청년 대회합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북한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남북한과 해외 청년들이 참여하는 조선 청년 통일 대회합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 없는 통일 전선 공세라고 일축했는데 교수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북한이 왜 이 제안을 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했듯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이 왜 바로 이 시점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바로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에서 한중 간 또 한미 간 여러 정상회담들이 열려서 대부분의 그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또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무언가 자기네들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전양면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하면서 이 속에는 이 비수를 감추고 있는 거, 그런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건데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전혀 이 청년 회합이다 이런 것은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전민족에게 호소문을 발표해서 또 정부, 정당, 단체, 개별 인사 회합 같은 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상당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계에서 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또 맹망인 중국마저도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가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이는 거죠. 네, 도발을 하고 대화의 손짓을 내비는 건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전형적인 패턴인데 진정성이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최근에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 복귀한 김영철 통전부장이 외쳤다고 하거든요. 이게 김영철의 첫 복귀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청년 대회합은 분명히 아마 김영철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혁명화 가기 전에 민족 대회합을 외쳤는데 사실 민족 대회합이든 청년 대회합이든 아마 조금 더 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점점 낮아져서 무슨 노인 대회합을 제창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강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의 그 정치 쇼고 뭔가 북한은 지금 생존이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그 자금 압박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다 공감해서 유엔 안보리 성토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네. 이게 그 좀 민족이라는 이런 어떤 핏줄에 말하자면 기생하는 이런 모양새에서 이제 뭔가 생존의 탈출구를 찾고자 이런 뜻에서 자꾸 이런 그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데 네. 과연 지금 남북 그 실력 있는 당국자들끼리 마주 앉아도 합의가 안 되는 북한의 핵이라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합의가 안 되는 형국에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아서 아각대면서 구호나 외친다고 남북 간에 무슨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그 화전양면 전술의 평화 공세이지 위장 평화 공세이지 실제적으로 남북 관계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는 털끝만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요. 김영철 하면 지금까지 갖은 대남 도발의 배우로 꼽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첫 복귀 작품이라면 어떤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컸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외칠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 뭔가 도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국제사회나 한반도의 분위기를 봐서 도발했다가는 더 코너에 몰릴 것 같고 그들이 한 방 도발하면 우린 네. 10방을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물리적 도발보다는 또 다른 이런 위장 평화 공세로서 한번 뭔가 대응 전략을 펴보자. 아마 혁명화 가서 그 박고랑에 김을 매면서 뭘 풀을 뽑으면서 생각한 게 겨우 이게 청년 회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8월에는 남북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일 대회합을 북한이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청년만 붙은 거거든요. 이 통일 대회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조금 전에 우리 안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종의 정치 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제시했냐면은
북한이 이제 위장 평화 공세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시초는 제가 알기로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두 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49년도하고 50년 초에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통일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 대화를 하자. 네. 이렇게 두 번씩에 걸쳐 그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언가 도발을 할 때 그 도발을 덮어버리기 위한 위장 수립이 되겠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 책임은 자기네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을 이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평화를 위한 청년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왜 남쪽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느냐? 네. 너야말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세를 갖다가 역전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청년 대회합을 제안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좀 분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일부 층이지만은 일부 네. 층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자칫하면은 남남 갈등 양상을 보이니까 이런 그 청년 회합을 제안을 함으로써 자기네 정권이 마치도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통일을 일궈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내보임으로 인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론 분열을 조장을 해갖고 네. 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주 상투적이고 또 전형적이고 거의 뭐 한 해에도 수십 번씩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죠. 네. 역시나 북한이 해왔던 위장 평화 공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주목됩니다. 얼마 전에 23년 만에 청년 동맹대회가 열렸었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청년 강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청년 대회합을 외쳤는데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청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의 2,500만 인구 중에 청년이 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500만 명 중에 또 군에 네. 지금 북한 군에 100만 명이 119만 정규군 중 거의 한 100만 명이 청년이다. 그러니까 청년 동맹의 맹원이죠. 이 노동당원이 약 지금 북한 인구 250만에 2,500만에 10명 중 1명이 노동당원입니다. 네. 노동당이 250만 명이라면 그 노동당의 후비대인 청년들은 500만 명, 배가 넘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뭐 노동당원들은 다 연세가 40, 50대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세대로 이미 전락했다면은 김정은이 자기 자신이 33세의 청년으로서 이 청년 동맹, 청년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3대 세습이 운명이 달려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군대에 있고 사회 이제 돌격대 뭐 속도전 뭐 이런 모든 지금 노력 이 산업 분야에도 청년이 역할을 하지 않은 북한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 김정은이 뭔가 또 이제 장마당 세대가 또 팽창하면서 이 청년들이 생각을 바꾸면은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는 대단히 또 저항적인 또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김정은이 뭔가 청년들을 장악하려고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북한의 지금 이 500만 청년들은 사실은 더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마 김정은 체제를 앞으로 뒤흔들 수 있는 또 요소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김정은 체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안 소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청년들은 바깥 세계의 소식들을 어느 정도는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0일 전투나 속도전에 동원되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0일 전투 또 뭐 100일 전투 하듯이 전투라는 개념은 이 노동을 할 때 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투식으로 슬슬 걸어가는 것도 막 뛰어다니고 이게 바로 전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네. 청년들이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도록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전투에 돌입할 때는 이른바 식량을 충분히 공급을 해갖고 이들이 배불리 좀 먹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지 전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량 공급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이렇게 전투로 내몰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한 사상자가 속출했다라는 소식도 그래요.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자기도 청년층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반일에 세대에 속하는 청년들을 갖다가 사주를 해서 청년들의 피와 땀을 짜내서
결국은 그 최고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반인륜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놓고 뭐 회합을 하고 동맹 대회라고 하면 뭐 합니까? 무리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북한의 고위층들도 처용과 숙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김원웅은 굳건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가장 굳건하게 네. 버티고 있는 사람이 황병서와 김원웅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장이죠. 원래 국가안전보위부가 1973년에 조직됐는데 최초로 1대, 2대만 부장이 있었고 3대부터는 아예 부장을 못 뒀습니다. 네.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구태타라도 하고 뭐 자꾸 반당적인 행동을 할까 봐. 그래서 이제 원웅은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지금 최초로 임명된 또 몇십 년 만에 임명된 부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실권이 있고 혁명화도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또 장성택, 현영철, 뭐 김영진 부총리 이런 막강한 그 실력자들의 목을 자르는 돌격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현준 제1부부장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면 저 사람이 이제 사냥개처럼 나가서 물어다가 이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의 신임이 있고 김정은이 시키면 또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북한의 저 세습 정권은 김정은과 어떤 김원웅의 어떤 그 작품이 아닌가. 앞에서 김정은은 미소를 짓고 네. 뒤에서 김원웅은 칼을 휘두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저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토사구팽될 때가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그 뒤에서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김정은을 향해서 또 총을 겨눌 수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에 김원웅이 군의 비리를 넘겨서 김정은의 신임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일까요? 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네. 북한이 모든 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극비로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네. 이상 그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들려오는 설에 의하면은 김정은이가 군 정찰 총국에서 이제 그 후기자 수업 내지는 지도자 수업을 네. 받을 때 이 김원웅이가 바로 총정치국 부국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국장 시절에 1년 동안 김정은한테 잘 보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후계자로 점점 굳혀져 가니까 군 고위 인사들의 내부 정보,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직접 보고를 하니까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군 경험도 없는데 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아주 고위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이 김원웅이니까 상당히 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네. 하니까 자기 가려운 대로 긁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걸 만들어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김원웅이가 가장 귀여울 수밖에 없겠죠. 뭐 귀엽다는 표현이 좀 네. 뭐하지만은 마음에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을 준 거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도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김원웅이가 지금 현재는 실세 중에 실세라 그래도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김정은이는 그네들 표현대로 하면 선대 수령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거의 그대로 따라 배우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일 시대에는 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추진한 게 심화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화라는 것은 그동안의 성분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네. 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 성분 조사가 잘못됐다. 토대 조사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개개인의 주민등록 그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라. 이게 이제 심화조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심화조 사건을 벌였고 그때 사회안전성이 주도를 했죠. 사회안전성에 그때 이 최문덕 정치국장이 네. 주도를 해갖고 한 2만여 명을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최문덕 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승승장구를 했죠. 지금의 뭐 김원웅 못지않게. 그러나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화조 사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네. 거기 또 이게 또 잘못됐다. 그래서 이 결국 최문덕까지도 처형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르긴 몰라도 이 김원웅이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이 과거 역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반복되는 양태를 보이니까 자기도 그런 거 아마 가지고
불안과 공포가 우려를 가지고 토사구팽될 가능성도 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한 달가량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게 김원웅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이인자들의 권력 다툼이 북한 내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파벌은 없어도 줄은 있고 라인은 있고 그래요. 이 분파주의는 허용한데도 패거리는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도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이 라인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황병서와 함께 상당히 힘을 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그 혁명화 제목에 뭐 좀 권위주의를 부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김원홍과 같이 누가 더 김정은에게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런 충성 경쟁을 벌이고 하는데 뭐 김영철이 뭐 돌격대 무슨 경찰총국장 대남 비서 통전부장으로서의 어떤 액션 플랜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김원홍이 뒤에서 정보를 다 장악하고 먼저 발빠르게 김정은에 갖다 바치면 결국 김영철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혁명화도 저 김원홍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 내부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데요. 이날을 앞두고 김정은 찬양을 하며 북한에서 충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을 돌아보면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압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도 채택이 됐거든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북한 정권이 지금 뭐 바로 내일 이제 그 창건 기념일을 맞는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북한 정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면 초과에 그 말하자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지금 러시아와의 또 푸틴도 이제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는데 협조하기로 했고 우리 사드 문제도 뭐 어느 정도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뭐 중국이 반대 입장도 들었지만 또 그런 대로 저를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이나 권위는 날로 올라가고 북한 정권은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정권 기념일을 맞는 이 시점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지만 북한에게 어떤 뭐 손을 내밀거나 이럴 사람들은 없고 지금 뭐 서울에서 서울 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이 육자회담의 대표국들이 다 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분들의 오늘 말을 다 들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중국 대표를 제외하고는 별로 육자회담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러질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육자회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걸 말리고자 그만두라 이래서 육자회담이 필요한 건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빵빵 쏴대고 있는데 네. 그걸 핵무기를 가서 빼앗아 오지 않는 한 육자회담이 그들 스스로 말했듯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뭐 뒤집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네, 국제사회 정상들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북한을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사 시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자꾸 저지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국가로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지향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이라는 망나니 국가가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지 말라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사정거리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보다도 미국보다 훨씬 뒤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사정거리는 미니트맨 3인데 이것이 사정거리가 이 공식적으로 6,500km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최대까지 하게 되면은 13,000km까지 되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쐈느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종을 올려주고 또 미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발사를 한 이유는 이 미니트맨 3의 이 정확도라든가 네. 또는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사시에 미국 본토와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력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에게 더 이상 너희들 자꾸 이러지 말아라. 세계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때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경종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네.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